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 풍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이 풍산은 탄약, 포탄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풍산이 1월 달에 불과 이 1월 한 달 만에 지난 2022년 2021년에 팔았던 양만큼의 포탄을 계약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계약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디 갈까? 돈으로 따지면 한 100만 발어치 정도의 이 포탄 계약인데 이게 도대체 어디 갈까? 라는 거죠. 어디 가겠습니까? 자, 우리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게 되겠는데, 이게 물론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건 아니고 뭔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겠죠. 그걸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러시아 내에서 아직 공식 동원령은 선포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동원 소환장이 벌써 SNS에 등장했습니다. 자, 러시아 젊은이들의 비참한 상황,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틀간에 걸쳐서 병력은 600명과 720명이 죽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죽은 거죠. 전차는 각각 5대가 격파가 되었고, 장갑차는 그저께는 12대 격파, 어제는 8대 격파, 차량은 그저께 14대 격파, 어제는 4대 격파되었습니다. 야포는 그저께 9대 격파, 어제는 2문이 격파가 되었습니다. 다른장 로켓은 각각 2문이 격파가 되었고, 무인 항공기는 각 1대와 2대가 격추되었습니다. 자, 뭐 특이사항은 야포가 조금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건데, 이게 러시아군이 우라 돌격이죠. 보병을 앞세워서 마구마구 그냥 1차 대전식의 돌격을 하는데, 그 돌격을 하기 직전에 공격 준비 사격이란 걸 하면서 대대적인 포격을 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 포격을 하는 러시아 포병에 대한 대포병 사격, 대화력전, 이게 지금 빛을 발해서 이렇게 이 포에 대한 타격력은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전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 장갑차 숫자는 보병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병력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숫자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적은 숫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러시아군은 공세를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좀 이따가 나옵니다. 자, 전선 상황을 보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이 새로운 공세는 어느 방향에서든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자포리자 쪽에서도 공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고 수미, 또 뭐 하르키우, 또 북쪽의 체르니후, 체르노빌, 뭐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서방 세계가, 국제사회가 더 많은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영토 회복 전에는 협상은 없다, 크림반도까지 전부 회복해야 협상한다 라고 또 각오를 다졌고요. 존슨 전 영국 총리죠. 총리는 그만뒀지만 여당이긴 합니다. 여당의 전 총리니까 실력자죠. 키우를 방문해서 영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자,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공화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전차 보내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미국도 M1 전차, M1의 각 버전이죠. M1A1, M1A2 이렇게 해서 M1 전차 계열을 한 3,000대 가량 치장물자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 상당수 좀 갖다 줘라, 그 우크라이나 이길 거 아니냐,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사실 미국의 M1 전차보다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르클레르, 프랑스의 르클레르 이런 걸 더 원해요. 왜냐하면 M1 전차는 후속 군수 지원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힘드냐? M1 전차는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고 나머지 다른 전차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죠. 이 가스터빈 엔진에 디젤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항공유 같은 게 들어갑니다. 저도 우리 한국 육군의 3기가 배단에 있는 T-82U 전차 훈련장에 가봤는데, 그 T-82U 전차도 이 가스터빈 엔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스터빈 엔진을 쓰는 T-82U 전차 앞에서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이제 측면이나 후면에서는 그 엔진 소리 엄청나게 들리는데, 꼭 공항에서 비행기 뜨기 전에 비행기 제트 엔진 돌리는 소리, 슉 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전차에서 납니다.
항공유를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비도 안 좋고 레오파르트 전차나 르클레르 전차 같은 경우는 한번 연료를 완전히 그냥 다 채우면 한 400km 정도의 항속거리는 나오는데 이 가스터빈 엔진을 쓰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경우는 200에서 250km 이거밖에 못 가니까 이 계속 군수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군수 지원도 여기는 디젤이고 여기는 항공유, 그것도 자기네들 항공유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워싱턴 소리턴들은 에이브람스 굳이 준다면 연료까지 같이 줘야 된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후속 군수 지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되냐?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군수 지원을 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과 이 항공 이 장악, 제공권 장악을 바탕에 두고 지원을 해주니까 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항공유 200km밖에 못 가는 전차 진격하고 전투하고 할 때마다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브람스 전차는 우크라이나가 조금 이거는 좀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하원 외교위원장은 그래도 줘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람슈타인 회의에서 독일이 좀 어깃장을 낳아서 뭐 좀 그 김이 좀 센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공개 안 된 지원 내역 많아서 만족스럽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더 많이 달라라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야기를 했고요. 자, 러시아의 실력자죠 메드베데프는 람슈타인 회의, 자, 니들이 뭐 전 세계가 뭉쳐서 우크라이나 도와준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고군분투할 것이다 라고 자기네들이 완전히 혼자 고립된 것도 안 해요 라고 주장을 했고, 러시아가 자포리자 전선에서도 공세를 시도했는데 요건 아주 소규모 공세, 조그만 공세를 했는데 당연히 격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보병 부대라고 하면 뭐 그냥 아주 얄팍한 무장을 하고 있는 그냥 뭐 허접한 군인들, 이게 아니고 경보병 부대 이렇게 하면은 주로 특수부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특수부대가 수미주에 침입했고 우크라이나의 국경경비대가 기관총 같은 중화기를 사용해서 격퇴했다라고 또 알려져 있고요. 러시아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부상당하고 하니까 의료품이 모자라죠. 그래서 점령지 각 지역의 의료시설에 의약품 그리고 의학기구 약탈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양쪽에서 계속 심리전 또는 여론전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반대 세력들을 쳐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부러 야기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그 루머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에서 웃기지 마라, 우리는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 특사단을 보내서 설득했다, 전쟁하지 말자고 설득했다, 그런데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고 있는 또 이상한 러시아에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도 우리나라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반대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부추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낭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이 자포리자에서 도로를 이동하던 중에 우크라이나군에게 파괴가 됐는데요. 그 사진은 이겁니다. 발사되죠. 여기 지금 미사일 발사 원통이 지금 보이는데 이게 도로 이동하다가 격파됐어요. 아마 드론에게 걸려가지고 바이락타르 같은 이런 드론에게 걸려가지고 격파되지 않았을까. 이야, 이 S-400 엄청난 고가치 자산인데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동하다가 이렇게 격파가 되면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자, 이런 전선 상황 바탕으로 또 이 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흐무트에서 어제보다 조금 밑으로 이 오피트네 쪽에서 조금 밑으로 밀어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서 뭐 그냥 일진일퇴의 공방전 하고 있죠. 어저께 지대는 여기 이제 이반가르드 여기까지 러시아군이 진출해 있었는데 밀어내고 오피트네 쪽에도 상당히 좀 밀어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는 치열하게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자, 여기 이 돌출부 원래는 이렇게 좁았는데 점점 확대돼서 돌출부가 지금 북쪽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흐무트의 도심의 남쪽 지역까지 돌출부가 지금 점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자, 바흐무트 포기하자. 러시아 애들도 사람인데 얘들 너무 많이 죽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너희들도 예비대 지금 5개 예단 또
추가로 또 투입하고 하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하면 아깝지 않느냐. 그냥 나중에 다시 찾으면 되니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내주고 빼자. 이렇게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설득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내줄 수 없다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바흐무트 전선은 이런 상황이고 저 그 위에 있는 이 루안스크 주의 크레미나 스바토베 전선을 보면 이 크레미나가 제법 이렇게 돌출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거의 밋밋해졌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크레미나 쪽에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치고 들어가서 크레미나 도심 쪽으로 완전히 지금 많이 우크라이나군이 잠식해 들어간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또 요 밑에서는 러시아군이 좀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밑의 산림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조금 치고 나왔고 도심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가고 자,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서 여기는 교착 상태다. 크레미나는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의 비공식 비밀 동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규 동원으로 병력이 증원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인지 러시아가 도네츠크는 물론 자포리자 방면에서도 공세를 시작했는데요. 이 공세가 진격을 위한 것인지 장병들을 죽이기 위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황당하고 참혹한 상황이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식적으로는 추가 동원령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두 번째 동원 작업을 시작했으며 각지에서 동원 소환장 발송과 강제 동원을 위한 행정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러시아 범야권 독립 매체 위켄 익스플레인이 현지 시각 1월 23일 리포트했습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징집 및 동원 소환장이 대량으로 발송되었고 각 지역 병무 사무소는 사실상 전시체제 수준의 비상 업무 체제로 돌입해 대대적인 병력 자원 확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독립매체 베르스차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난해 동원령에서 식별된 오류와 문제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정말 치밀한 준비를 마쳤다 라며 징집 및 동원 대상자들의 소재 파악은 이미 끝났고 징집, 동원 가용 연령대 남성의 여행 목적 출국이 금지되었으며 휴가를 내고 해외로 도주한 공무원들의 사례를 교훈삼아 모든 공무원들에게 1월, 2월 휴가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징집 및 동원 작업을 통해 러시아는 정규군 병력을 최소 15만 명 증원하고 동원 예비군은 최대 70만 명을 확보할 예정인데요. 어마어마한 병력 확보 작업이 시작되자 일선에서는 그야말로 무자비하고 무식한 보병 돌격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가을 신규 징집한 징집병과 1차 동원령으로 확보한 병력들을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지역으로 보내 대대적인 부대 재정비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 같은 부대 재정비 작업은 극심한 장비 부족과 행정적 오류들로 인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오신트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가령 벨라루스 남부 지역에서 재편성 중인 제1근위 전차군 예하 전차사단들은 예하 전차대대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차와 장갑차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오로지 소총수들로만 구성된 전차대대를 만들고 상부에는 전차대대 재편성 작업이 완료됐다라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일대에서 공세 작업에 나선 러시아 공수군 예하 부대들과 차량화 소총사단 부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정상대로라면 BMD 계열 장갑차와 BTR 계열 장갑차로 구성되어야 할 러시아 제7근위 공중강습사단, 제98근위 공수사단 등에는 차량 자체가 아예 제공되지 않고 있고 각 대대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화기가 RPG-29 대전차 로켓이나 AGS-17 고속 유탄 기관총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중장비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편제를 갖춘 것으로 되어 있는 각급 부대는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지역에서 순전히 보병 물량만으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넓은 전면에서 산개 그야말로 들깨떼처럼 몰려오는 러시아군 보병들의 공세 때문에 탄약 부족으로 진지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적이 가진 탄약으로 감당 불가능한 대병력을 밀어넣어 막대한 사상자를 감수하고 작전 목표를 달성하는 무식한 전술은 1차 대전 때나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것인데요.
도대체 푸틴과 러시아 지도부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제 동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에 동원을 했었고, 그리고는 이제 그때 30만 명, 그리고는 지금 다시 또 동원을 시작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동원 소환장 지금 SNS에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소환됐다. 그런데 나는 안 갈 거다. 뭐 엿먹어라 이렇게 욕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끄트머리에 라이터 조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불 질러버려요. 이걸 이 사람은 지금 불 질러가지고 변기에다 버려버려. 그래서 난 안 간다 이제 이러는데, 가면 죽을 거니까 안 가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동원은 시작되었고, 지난 9월 동원 때 보니까 공무원들이 휴가 내고 해외여행 간다 하고는 도망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겁니다.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예 공무원들 아무도 휴가 못 가게 1, 2월 딱 그냥 휴가 금지령 내려놓고, 그리고 20대 30대 이 동원 대상자들, 징집 대상자들 해외 출국 못하게 출국 금지 딱 내려놓고 지금 동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차대대인데 전차는 없고 사람만 있는 거죠. 그런데 위에 크렘린에서는 푸틴은, 또 게라시모프는 몰라요. 왜? 보고서는 아주 그럴싸하게 전차 다 돼 있어요 하고는 보고가 되니까, 전차가 많이 있으니까 기름 보급 많이 해주세요 라고 또 위에 서를 쓰죠. 그럼 기름 많이 오는 거 그거 다 팔아먹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차대대, 장갑차대대, 전차와 장갑차 넣고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 무슨 전차대대 니들 점령해 라고 하니까 공격은 해야 되는데 전차 없으니까 그 전차 승무원들로 서류상에는 적혀있는 이 병력들을 그냥 보병으로 돌격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전 러시아군의 비리가 만연하다라는 것이고, 자, 뭐 또 자기네들은 복원 장비 야 몇 대 복원했다라고 이렇게 공장에서는 현장에서 복원했다라고 서류를 올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 하고. 자, 그렇게 또 팔아먹고 부품 팔아먹고 뭐 장비 팔아먹고, 자, 이런 식으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현장 전선까지 모든 간부들이 돈 떼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병력들만 죽어난다. 그런데 그 병력들을 지금 더욱더 많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병력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영상 장비로 찍은 건데요. 열영상 장비로 찍은 거예요. 자, 그냥 막 흩어져 가지고 한 10m 이런 식으로 보병 한 명 한 명이 한 10m 이상씩 막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 떨어져서 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박격포를 하나 떨어뜨리겠습니까? 박격포, 그 120mm 박격포 얼마나 비쌉니까? 여기 하나 떨어뜨린다 해도 한 3명, 4명 죽겠죠? 여기다 기관총 쏴도 다 안 죽겠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군도 지금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자기네들 공업 생산 능력 떨어져 있고, 미국의 또 서방 세계의 지원은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총을 쏘다가, 기관총을 쏘다가 탄창에 이제 탄창이 비었으니까 안 되겠다 빼자 해서 지금 뒤로 밀리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1차 대전 스타일로 몰려가니까 얼마나 많이 죽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금 왜 요즘 더 많이 밀어넣냐. 이제 동원이 시작되니까 지금 뭐 지난번에 30만 명 동원해도 그 30만 명이 전부 전선에 와서 다 죽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포탄 피격 받아서 직업훈련소에서 한 700명 한꺼번에 사상당했던 그런 것들처럼 아직도 훈련소에 대기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원되어서 좀 이따가 훈련소 또는 뭐 보충소 확 몰려올 거니까 이제 비워 하니까, 거기 비워서 지금 현장에 이제 마구마구 또 보내주니까 병력들이 막 들어오니까 좋은 거죠. 이제 또 다시 그걸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넣듯이 밀어넣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속되면 러시아에 젊은이들 남겠습니까? 한 세대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이 후과를, 역사의 후과를 푸틴 어떻게 해줄 것이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푸틴 축출설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고, 자, 우울한 소식, 뭐 이런 재미없는 소식 빼고 기분 좋은 소식, 야, 풍산 대박 터뜨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포병 전력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포탄 생산 능력 면에서 유럽과 미국의 모든 업체들의 생산량을 압도하는 엄청난 잠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한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양대 탄약 생산 기업인 풍산이 설 연휴 직전까지 불과 한 달 만에 과거 2년치 탄약 판매 매출액을 웃도는 엄청난 양의 탄약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풍산이 지난 12월 20일부터 1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체결한 포탄 공급 계약 규모가 5,748억 원에 달한다며 이 계약액은 풍산의 2020년, 2021년 탄약 공급 계약 총액인 5,494억 원을 웃도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공시정보 기준 풍산의 지난해 매출액은 4조 3,701억 원으로 직전 연도인 2021년 3조 5,094억 원에 비해서 24.5%, 즉 8,607억 원이나 폭증했는데요. 최근 1개월간 5,748억 원의 탄약 신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매출액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올해 풍산의 탄약 공급 계약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인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만 100만 발 이상을 지원 중이고 이 가운데 상당 물량을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스라엘의 전시 비축용 탄약에서 30만 발을 반출하기로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0만 발의 포탄을 반출 중인데요. 이스라엘과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반출되는 양만큼의 탄약을 신규 구매 계약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채워 넣는 것을 조건으로 탄약 반출을 승인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탄약 구매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 중인 100만 발은 미국 본토에서 30만 발, 이스라엘 비축분에서 30만 발, 한국 비축분에서 20만 발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신규 생산분과 유럽 주둔 미군의 재고에서 조달되고 있는데요.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탄약 생산 인프라가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에 각국은 대량의 155mm 탄약을 납품해줄 공급자를 급히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155mm 포탄 생산 능력은 연간 최대 14,000발 수준에 불과한데요. 미국은 향후 3년간 포탄 생산 능력을 연간 3만 발 이상으로 늘리고자 하지만 당장 대량의 포탄 소요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 세계 각국에 비축된 탄약을 먼저 사용하고 단기간에 대량의 포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해외 공급자를 물색해 왔습니다. 지난 2021년 경북 경주 안강 사업장과 부산 사업장에 대규모 설비 자동화를 시작하고 생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늘린 한국의 풍산이 미국의 최대 155mm 탄약 공급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에 각각 10만 발의 155mm 포탄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별개로 주한미군 비축탄 반출량 추가 공급 등에 따라 수십만 발의 추가 계약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세계 각지에 수백만 발을 비축하고 있는 155mm 탄약을 빼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해당 물량의 보충분을 수출하는 형태로 미국의 포탄 재고량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엄청난 양의 155mm 자주포를 추가로 확보하며 대량의 포탄 소요가 발생한 우크라이나군의 춘계 대공세, 아무래도 우리나라 손에 이 공세의 성패가 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또 이런 효과가 또 있네요. 풍산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딱 하늘에서 헬리콥터를 보고 임자 저기다가 지으라고 해가지고 지었다고 하는 이 손가락 모양으로 꼴짝이 생겨서 이 손가락 하나하나 쪽에다가 이제 공장 집어넣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래서 폭격에 절대 폭격을 당하지 않게 딱 생겼다는 경주에 있는 안강 공장이죠. 거기서 포탄을 어마어마하게 만드는데 이 올 1월까지 한 달, 설 전까지 한 달에 계약한 게 20년, 21년, 2년 동안 계약한 거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풍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자동화 설비를 했대요. 21년도에. 왜냐? K9 잘 팔리니까 K9 팔릴 때 보면 당연히 155mm 포탄도 이제 일정 부분 공급하는 이런 패키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프로그램 코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K9 잘 팔린다 뭐 이런 얕은 예상하에 이렇게 자동화를 했는데 자동화하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 능력 올라가죠. 이런 차에 지금 전쟁이 터져서 지금 완전히 대박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5,748억 원이 뭐 다 155mm 탄약은 아니겠죠. 또 다 미군하고 계약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걸 나눠보면 기본 탄이 한 30만 원 합니다. 그런데 랩탄 이런 또 비비탄 이런 이 고급 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균 50만 원이라고 치면 155mm 포탄 한 발을 이러면 이거
110만 발어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에 상당 수량이 미국이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에서 뺀 거, 우리나라에서 와서 다 뺀 거, 이거 지금 다 채워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잘 됐다. 자,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원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 서방이 준 155mm 야포들의 숫자,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지금 한 달 이쪽 저쪽에 주기로 한 야포의 숫자 214대, 155mm 야포가 214대를 주기로 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 다 합하면 거의 500대가량 487대, 이게 그냥 꽝꽝 쏴대면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잘 됐습니다. 계속 우리 포탄이 성능 좋으니까 이 전쟁에서 기여를 해서 러시아 침략군들을 쫓아내는데 기여해 주길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 능력도 과시하고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유럽 또 미국 유럽은 자료도 없어요. 라인메탈, 독일 라인메탈이 자기네들 제일 유럽에서 많이 생산하는 포탄 회사인데 그게 자료도 없고, 미국 1년에 14,000발, 지금 하루에 5,000발씩 쏘는데 3일분이면 끝난다 이거예요. 1년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니다 이거죠. 이야, 이렇게 또 복이 오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